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서정의 투자교실 담임 선생님, 서재영 대표 모시고 증시 시황 살펴보고 또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최근에 보면 지수는 좀 조금 오르긴 했지만 횡보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차별화라고 할까요? 되는 기업은 참 주가가 많이 오르고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제가 오늘 좋습니다. 옷 색깔도 조금 예. 신경을 썼습니다. 펜도. 예. 이 7월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연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건데, 지구상에 한번 발행된 화폐는 지구 바깥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이슈만 있었던 거죠. 그 코로나 시국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각국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테이퍼링을 심하게 한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 돈값, 금리 정책만으로 지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로 측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실물이라는 거는 제한적인 거고, 공급이. 예. 돈은 얼마든지 많이 풀어놓은 돈이 이제 위기 국면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상반기 돌아보면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었고요. 일본 시장이 좋았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좋았고, 유럽도 괜찮았고, 제일 이제 부진한 쪽은 중화권 증시가 제일 안 좋았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인도나 이런 데가 슬로하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막 위기가 왔다 그러고 막 이럴 때 낮아진 가격도 꼭 보셔야 되고, 그걸 막 위기가 왔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녹아가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이제 사야 되는 때죠. 사야 되는 때고, 지금도 보면 증시 내에서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변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덥석 차트를 보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뉴스,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는 뉴스를 가지고 주식을 자꾸 덥석 사면 손해를 보고요. 맞아요. 네, 세상 변화에 맞는 주식을 사면 원래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증시가 생긴 이래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우리 공매도 세력을 이기는 거, 그건 처음인 것 같아서, 그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요즘 막 주가를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냥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이라 할 것도 없고, 그거 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패밀리 하우스들 이래가지고 주식을 겁줘서 빼들고, 그럼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겁먹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원래 지금 끝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러한 거에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를 했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일조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어쨌든 쇼커버를 하면 우리 국민이 돈 벌고 그들은 돈 잃는 거잖아요. 예? 너무나 진짜 보람찬 일이고, 우리가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도 참 훌륭한 외화지만, 우리가 금융 공격을 안 했음으로 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많은 이익이 우리가 진짜 금융을 통해서 국부가 유출됐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과거가 그랬죠, 사실. 네,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마디 정도라도 끊어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IT 섹터예요. 이거 조만간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IT 섹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IT 섹터는 경기 민감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초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업 가치, 제조업을 또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IT 섹터는 그 가치 이하로 폭락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만전자, 삼성전자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얘기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만전자 이렇게 푹 빠졌어요. 푹 빠졌다가 지금 이제 7만전자 돼 있잖아요. 네. 아마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노말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7만 원이면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치면 3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350만 원이면 그냥 돈을 해마다 영업이익을 한 10조 이상 내던 때에 그때 주가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솔직히 깨놓고 짜들이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또 막 그렇게 험하게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엄청나게 메인 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화려하진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내려갈 것 같지도 예. 않고 그래서 그냥 현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오르려면 이미 하반기에 가격이 좋아진다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새로 또 스토리를 입히는 게 챗 GTP가 몰고 온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에 들어가는 HBM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아직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익에 많이 기여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냉전 체제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규제들이 이 섹터 내에서 계속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7만 원대면 이렇게 크게 싸 보이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반기에 정말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거나 재고가 소진돼서 재고가 먼저 소진되는 게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네. 디램 가격이 올라가거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물론 큰 스윙 팩터긴 한데 거기 IM 사업부라고 핸드폰 하는 데가 예.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쪽은 앞으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구글도 폰을 만든다 그러고 지금 상반기에 그런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체 사업부 중에서 어떤 앞으로 커질 부분들은 HBM은 지금 조그만하지만 그건 커질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은 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못 돌아선 이유는 중국의 부진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거기서 소비를 하는 시장이니까 그쪽이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살 건 아닌 것 같고 급하게 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숫자를 보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통상 과거에 네.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사면 네.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좀 따라 사고 하는 것들도 솔직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요새 보니까 이 투자금이 이제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 섹터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2차 전지로 모였다기보다는 예. 저는 우리 증시가 원래 개인 투자가분들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전 같으면 증권사 레포트, 그다음에 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이런 거를 추종해서 매매하시던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또 현명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식을 장기적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예. 우리 상반기 내내 제법 많이 길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레포트 보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적이 없으시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 변화가 초래한 새로운 정보의 유통 경로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었다면, 예. 이런 어떤 투자 문화의 변화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사도 개인들이 안 따라 사고, 네. 뭐 좀 이따가 2차 전지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증시가 생긴 이래 어떤 그 증시 내의 가격 결정 기능, 그리고 주식을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자, 2차 전지 섹터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이러다가 조만간 시총으로 IT 섹터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또 포스코도 제가 보니까 이제는 뭐 2차 전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우리 저 촬영하는 날짜가 우리 투자가분들 날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 시총이 한 430조 정도 돼요. 네. 대략 about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건 내린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거는 숏으로 돈 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배 올랐으니까 10배 넘은 것도 있고요. 거기 숏 하신 분들 파산이에요. 거의 파산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숏한 단가보다가 배 이상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원금이 다 소진되는 거죠. 만약에 그 한 종목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 하여튼 다 더하면 제가 지금 더하고 있는 거는 그 LG그룹, LG화학이랑, LG화학이 양극재를 100만 톤 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가 몇 개 더 있죠. LNF 뭐 이렇게 있고, 또 코스모신수도 있고, 그 관련되는 걸 다 더하기를 하면요, 스몰캡까지 다 더하면 한 430조 정도 돼요. 예.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냐 하면은 보통 주가 420조든가 그 정도예요. 7만 원 잡았을 때. 우선주가 또 한 30조든가 40조 있으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470조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86조, 뭐 90조 원저리고 80조, 그 왔다 갔다 해요. 85조 잡으면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IT 말고 반도체 섹터만 해도 시가총액이 550조, 570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말씀드린 430조, 뭐 402조 그 원저리니까 아직까지는 가령 2차 전지 섹터의 수주 잔고가 지금 1,200조라 그러잖아요. 반도체 작년에는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예. 지금 뭐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더니까 그 해에 1,198억 불인가 그렇게 수출했어요. 예. 그런데 2차 전지 지금 수주 잔고가 1,100조니까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1조 달러. 대략 1조 달러. 대략 1조 달러.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해마다 잘라서 나가는 금액은 좀 다르겠지요. 그죠? 그러더라도 저는 뭐 아주 가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가령 이제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막 이런 데는 뭐 자기들이 괜히 오만짓 해가지고. 근데 그런 회사도 또 펀더멘털을 따져보면 뭐 또. 네, 그렇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은 네네.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자동차가 3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당 3천만 원 잡고 그냥 연간 판매 대수를 1억대 이렇게 잡으면 3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배터리 원가가 40%니까 그러면 1.2조 달러가 매년마다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기차로 완전 전환했을 때 완전 전환했을 때 기준이 지금. 그러면 그게 뭐 2035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를 보면 전 좀 땡겨지면 땡겨졌지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1.2조 달러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중에 자동차만요.
배터리인데 요거 중에 양극재 비중이 또 한 40%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14, 428, 4,800억 달러가 양극재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15%를 점유한다 그러면 10%가 480억 달러니까 542 거의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7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70조인가요? 이것도 곱하기를 더 해. 요새 환율로 따지면 거의 80조 다 되죠. 네, 8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완전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40만 네이버, 50만 네이버 그럴 때 그때 잘못 사신 분은 영원히 기다려도 그 가격이 안 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지금 순매수를 포스코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어제는 뭐 9천억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데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또. 이게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게 뭐 중간중간 조정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뭐. 그렇죠. 예. 길게 보면.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막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꺼번에 몰려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가다 보면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리고 공매도를 우리가 때려잡는 방법은 그들을 싸게 팔게 만드는 거예요. 평균 공매도 단가를 낮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곱하기 뭐 2가 되든 각 이제 공매도 하는 하우스마다 어떤 내부 그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매도한 단가에 50% 넘어가면 커버한다. 우리는 100% 넘어가면 이제 올인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커버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때려잡고 공매도 하는 분들하고 이게 전쟁터에서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을 싸게 팔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값이 빨리 올라가도 참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즐겁기는 즐겁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분들은 새로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몇 년 뒤 되면 올라갈 거라면 좀 한 푼에도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분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그냥 막 달려버리니까. 네.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 오늘 보니까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엔터 섹터가 이 연초 이후로는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뭐 기관 투자가 분들 중에도 또 외국인 투자가 분 중에도 삼성전자 사야 되는 수급도 있을 거고 이제 섹터 내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또 일정 부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일부 이제 그 급조서 이제 혼내주려고 하는 공매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 공매도 이런 쪽이 좀 눌러놓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 말할 수 없이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봐야 미국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점유비가 4%도 안 돼요. 그런데 가령 뭐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반기 판매되는 음반 중에 절반 이상을 어떤 우리나라 회사 소속이 하고 어떤 회사에 그 막 아주 그 참 정말 예쁜 그룹들이 스포티파이에 그 전 곡이 다 탑10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또 뭐 그 인덱스 들어간다는 회사 JYP는 오늘 10% 13%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위가 열려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잖아요. 이게 적정가가 얼마일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이 음악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K-팝의 어떤 그룹의 가수의 엔터테이너의 그걸 많이 사버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요. 함부로 팔면 큰일 나. 나중에 반드시 더 비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는 그 꼴을 당하게 되죠.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좋아하는
5가지 변화 중에 여기는 진짜 문화의 변화, 그게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잘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좀 쉽게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변합니다. 직진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최소한 오랫동안 몇 년은 가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서방 진영에 우리가 여기 제일 그러니까 북방 세력하고 여기 있는 경계죠. 경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민족성이 이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 아주 많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발달된 그런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 우리는 또 쌀을 주식으로 했으니까 생각하는 게 평화롭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면 옛날같이 뭐 한서린 노래 그다음에 사랑 타령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살아가자 서로 쓰담쓰담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류 공동의 가치 이런 걸 노래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유진스의 뮤직비디오 쿨 위드 유인가 뭐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가수분이 흑인하고 이제 버스를 나란히 타고 가기도 하고 흑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마주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랑도 맞닿아 있어서 저는 아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을 단순히 뭐 주식 오르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가치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주 좋게 봐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조금 조정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수주 산업이라 이제 수주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것도 연초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에 방문하신 우리 윤 대통령 방문 때 혹시나 계약이 될까 싶어서 주가를 막 일시적으로 솟구치게 했다가 조금 눌림목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 아마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폴란드에서 이제 수출 금융을 해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면 우리 수출입 은행에 자본금을 더 증자해야 된대요. 근데 수출입 은행의 자본금 증자는 국회 의결 사항이에요. 예. 국회 의결 사항이면은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서 사인을 못하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핏 뉴스에 보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또 한국에 급거 온다고 그런 뉴스도 본 것 같고 그다음 또 어제 밤사이에는 또 벨라루스가 뭐 폴란드를 침공할지 모른다고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 시절이 끝났잖아요. 끝났고 이걸 되돌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회사들은 잘한다니까요. 가성비 좋고 납기 잘 맞추고 기술이 있고 싸고 그리고 또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또 이렇게 방산이라는 게 한번 팔리고 나면요 그 뒤에 MRO라 그러죠. 그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매출이 꾸준히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아직까지 많이 몰려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섹터인데 요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좀 세계적인 흐름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여전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아직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본 게 이것도 이제 기술 변화랑 관련이 있고 문화의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기술 변화는 챗GPT. 예. 그다음에 또 구글이 우리 검색 시장을 또 가파르게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러죠? 음악 시장, 플랫폼 음악 시장에 지금 멜론 카카오 자회사인 멜론이 있잖아요. 예. 그 멜론보다가 유튜브 뮤직이 더 많이 플레이되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람들이 그걸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검색이 더 많이 가파르게 지금 검색 시장을 침투해 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그 챗GPT가 초래한 그 언어 모델에 기반한 그 자동 응답 시스템, 그 AI라고 그러죠. 이제 그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네이버도 뭐, 하이퍼 클로버인가? 그걸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게 신문에 자세히 보도된 게 있어서 제가 주밀하게 봤는데, 한국어만 하시겠대요. 근데 이게, 영어는 어차피 경쟁이 되게 힘드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아, 한데. 근데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볼 때 어떻게 한국에 관련된 것만 지식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가령 브라질 축구 대표팀, 뭐, 감독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브라질에 가서 스페인어로 그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을 검색해가지고 여기로 끌고 와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 구글의 바드나 챗GPT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네이버에서 물으면 그건 바드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챗GPT를 잘 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거의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온 컴퓨터 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전공한 그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 이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어만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컴퓨팅 능력인데 이거는 메모리 양, GPU 양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시던데요. 제가 얼핏 그 애널리스트 분한테 여쭤봤더니 한 500억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막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으로도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PER을 30배 정도 받고 계시는데 원래 어닝 그로스가 30% 나오냐 하면 안 나오거든요. 20%도 안 나와요. 1분기가 인라인 했는데 그거는 회계 기간을 감가상각 기간을 4년짜리를 5년짜리로 바꿨어요. 거기서 나온 그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도 회계 그 감가상각 기간을 바꾼 만큼은 이익이 그만큼 더 는 걸로 영업이익은 비춰지겠지요. 물론 에비타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런데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내릴 수 있어. 사시는 분들이 네. 아마 차트 가장 보고 큰 사시는 동기가 거예요. 차트 보고 많이 내렸다. 그것도 있고 계속 애널리스트 페이퍼에는 바이라 그러시잖아요. 계속 바이라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페이퍼에도 네이버를 세일하는 레포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한 분기 안 좋으면 이제 항상 그러죠. 다음 분기 좋아하신다고. 거기 막 스토리가 잔뜩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잘하신 게 쇼핑이죠. 전자상거래. 예. 근데 전자상거래는 쿠팡이 무지 잘해요. 그 둘이 서로 양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전통 유통을 하던 이마트 하시던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사세가 기우니까 이쪽으로 더 들어올라 그러고 거기는 하여튼 전자상거래 쪽은 치고받을 일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섹터라 또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조금 뭐 그렇게 썩 여기서부터 좋아지려면 어닝 그로스가 해마다 30%씩 나와야 해마다 늘어나는 이익만큼 멀티플로 셈했을 때 해마다 10%라도 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예. 어떤 기업이 성장에 한계에 부딪히면 그다음 뭘 하시냐면 M&A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잘 보시다가 저 기업이 스스로 창조하지 않고 덥석덥석 어디 가서 M&A를 자꾸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아저씨들이 조금 이상하다. 약간 벅차구나 이렇게. 네네. 본업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스스로 뭘 자꾸 창조해야 작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목에 차면 자꾸 어디 가서 사와요. 원래도 두 개나 사왔죠. 재작년에도 뭘 샀고. 대표님 요새 조선은 뭐 주가도 상당히 양호하고 한 것 같은데 이 분야는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이익이 정말 뭐 예상하는 것처럼 날련지 이건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런 이슈가 있죠. 이제 수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섹터에 대우조선해양이 20몇 년 만에 주인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공기업처럼 있다가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로 바뀐 하나오션으로 거죠. 바뀌었죠. 예, 하나오션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0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의 현대조선, 현대중업 거기도 한 12조, 13조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수주가 뭐 가파르게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러우 전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가스를 이제 배로 실어 와야 될 그럴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도 수요가 좀 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 나온 얘기인데 모든 선박의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2050년까지.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그냥 예.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고 자율협약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선박의 연령이 선령이라고 그러죠. 몇 년간 배를 운행할 수 있냐고. 보통 제가 저번에 배웠을 때 한 30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박 수주가 늘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선박 연령이 30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2050년이면 지금부터 27년 남았잖아요. 예. 그건 좀 어거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까지 나쁜 예전에 그 배값이 안 좋을 때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수주했던 것들이 다 나가고 이제 조금 비싸게 수주했던 것들이 하반기부터 출하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봐야 안다예요. 나중에 까봐야. 예, 까봐야 안다. 왜 그러냐면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2007년, 8년 그때 피크 때 신조성과 수준 거기도 지금 안 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고 후판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진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자신 있게 이거 막 이번에 랠리입니다. 뭐 한번 갑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하도 당해서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 네, 그때 남아야 정말 남는 거다.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투자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2차 전지 기업 중에 이번 달에 뭐 중요한 경영 비전이나 투자 소식 전한 두 기업 신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하고 에코 프로 그룹입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장기 경영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 뭐 주요 계획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냐 하면 제가 달달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about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리튬을 43만 톤 뭐 그 정도 가까이 2030년에 생산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켈을 또 뭐 20몇만 톤인가 생산한다고. 그 양극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생산하는 거죠. 예. 100만 톤 하시겠다 그러고 음극재를 또 포스코 퓨처엠에서 37만 톤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리튬이 그 43만 톤이면 이제 그 전망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데 2030년이 됐을 때 글로벌 리튬 총 수요가 뭐 혹자는 250만 톤, 혹자는 뭐 300만 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좀 빨리 이게 지구의 재난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 후년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또 미국에서는 AA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또 생기고 또 뭐 또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그 현대 로템에서 생산하는 그 새로 생산할 K2 신버전이 2030년에 나온 개념도에 거기 보면 거기에는 탱크에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로 탱크가 움직이는. 그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배터리로 탱크가 움직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하니까 뭐 작전하기도 좋고. 그것도 좋고 또 포탄이 날라올 때 즉시 피할 수가 있잖아요. 부릉부릉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그냥 핵 움직이는 거랑 그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300만 톤 정도 잡으면 43만 톤이면 그건 한 30% 정도 되는 건가요? 벌써 300만 톤에 43만 톤이면 한 15% 정도. 15%인가요? 그럼 15% 정도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중국이 리튬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정유비가 높잖아요. 예. 그게 무슨 첨단 기술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이 많이 된 나라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테슬라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당장은 리튬을 구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는 편인데 리튬 강산이 분포한 거는 중국 아닌 데가 더 많잖아요. 재련이 이제 중국이 그렇죠. 많이 예, 분포되어 예. 있는 그리고 그 거죠. 재련은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하던 걸 그들이 갖고 간 거고 재련하는데 항산이 들어가고 막 진짜 오염 물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안 한 거죠. 전 세계 항생제도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해요. 그 이유가 무슨 그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에 막 독한 산성을 해가지고 그 항생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 리튬의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돼 있다는 거를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포스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에코프로 그룹도 거기 뭐 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뭐 강산 개발도 한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 뭐 리튬을 개발하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LG 그룹도 지금 뭐 어디 가서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하겠다는 그냥 43만 톤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게 포스코 경영 계획에는 24불로 계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런던 금속거래소 LME 마켓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43불 정도예요. 예. 절반만 친 거야.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한 거죠. 엄청 보수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불일 때 마진이 얼마 나올 거냐. 아르헨티나 그거 같으면 진짜 헐값에 주는 거라서 마진이 엄청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스코를 열심히 사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오늘 여기 끝까지 수급을 안 챙기고 왔는데 아마 오늘도 무지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이 지금 56조거든요. 오늘 종가 무렵으로 했을 때. 근데 56조면은 얘가 원래 철강만 했을 때 한 80조 정도 매출을 해요. 해서 철강 시황이 좋으면 한 5%, 이제 8% 정도 영업이익을 나오고, 그러면 88에 6.4조 나오잖아요. 뭐 시황이 안 좋을 때 4%, 5% 그렇다 해도 뭐 3, 4조는 내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다 리튬을 호주에서 필바라에서 가지고 오는 그거는 이제 마진 폭이 좀 적겠죠. 정강을 사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금 외국인에 대항해서 포스코 사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천천히 사시면 서로가 좀 싸게 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 매도하는 주된 세력이 공매도예요. 예. 어제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거의 한 9천억 정도 사셨는데 85만 주를 공매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 공매도 하는 분들이 너무 비싼 값에 이렇게 공매도 단가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쇼커버 하는 것도 무지 나중에 오잖아요. 예. 하여튼 저 양반들 작심하고 때릴 때는 그냥 그래 니 때려라 그러고 좀 우리가 저 양반들 단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그걸로 성공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쇼커버예요 전부 다. 거의 그냥 원금이 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포스코 홀딩스도 좀 이렇게 공매도 하시는 분들의 단가를
너무 비싸게 팔게 만들어 드리면 우리에게 불리해 이 전쟁에서.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가격도 톤당 지금 그 국제 시세가 2만 뭐 3천 불인가 얼마 하는데 여기 포스코 경영 계획에 나온 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15,700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62조를 에딩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 85조 이상은 에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현재 80조에서 80조를 한 덩어리를 더 더하면 160조가 되잖아요. 예. 그럼 160조인데 매출 160조에 리튬 때문에 전체 영업 마진이 뭐 가령 뭐 한 8% 이상, 5.1, 10% 오죽하면 앨런 머스크가 뭐 리튬 정제는 돈 낳는 뭐 거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10%만 잡아도 1년에 16조인데, 그죠? 그러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공매도를 좀 싸게 팔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싸지 않아요. 이분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는 거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를 그냥 아직까지도 주로 그냥 철강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공매도를 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오르면 그냥 확률적으로 공매도를 치면 지금까지 계속 먹여줬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뭐 분석이고 뭐가 필요 없이 그냥 많이 보고. 오르면 일단 예. 한번 때려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분들이 평균 공매도 친 게, 이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공매도를 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30만 원 초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아마 물타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매도 물타기 하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에코프로 그룹하고 조금은 다른 게, 여기는 외국인 지분율이 원래 많지 않은데, 이거는 포스코는 워낙 외국인 인덱스들이 많이 담고 있는 거라서 지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수량이 아직은 진짜 드글드글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알고 하셔야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 결정하고 세상 변화가 결정하니까 저는 공매도 치우신 분들 나중에 혼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네. 지금 최근에 뭐 엄청 급등세인데요. 그것도- 일단 이게 수주 잔고가 한 100조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혀 뭐 어색해 보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당장 따져보면은 PER이 좀 높은 거는 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그거는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들의 마진폭에 있어서는 누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냐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 순위로 보면 이제 제가 리서치한 바에 의하면 다른 분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뭐 이렇게 화내시면 안 돼요.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고 그 다음이 포스코 그룹 아닌가. 뭐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LG화학, 뭐 LG화학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가 제일 잘하고 그다음 또 뭐 그 포스코 퓨처하고 LG화학이 비슷한 수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OP 마진 보면 나와요, 답이. 네. 그러니까 OP 마진이 높지 않다는 것은 수율 관리가 적게 돼서 잘 안 돼서 불량품도 많이 난 다른 수율 관리 잘 되는 회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기술력의 척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요. 네. 그냥 원래만 놓고 보면 PER이 비싸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 뭐 올라간 게 쇼크버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굳이 뭐 근데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싸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싸다 이거죠. 하여튼 또 열심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포스코 그룹이 네. 오너가 없는 기업이어서 야 이게 좀 장기 계획을 하고 이게 꾸준히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사실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보면은 상당히 방향도 좀 잘 잡고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이게 기업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등도 이런 기업 펀더멘털이 좀 대접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자는 없지만 어쩌면 국민주잖아요. 이제 외국인한테 물량을 우리가 많이 뺐으니까 이제 외국인 아닌 것 같고 기업 문화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창의는 무한, 자원은 유한. 이게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정문에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임직원들이 그 밑을 지나다니실 거 아니에요. 지나다니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눈에 진짜 세뇌가 될 정도로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상상해서 세상을 진짜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 건가에 대한 창의를 발휘해서 자원을 확보하신 거죠.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거는 정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없다가 보니까 그 조직 안에 많은 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똑똑하지 않고 부지런하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망하는 속도는 천천히 되죠. 그죠? 그런데 기업 문화가 좋고 대신에 어떤 한 사람의 경영자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이사의 그 바깥에서 온 사회이사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포스코는 그냥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는 회사 중에는 그래도 기업 문화가 짱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펼쳐온 비즈니스 얼개를 보면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과정에서 참 이 철강 회사가 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역할이었고 대단하죠. 포스코가 없었으면 또 하나 이제 미래를 위해서 네. 또 다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참 진짜 역사를 살펴보면 네. 좀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생각 많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중화학공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중에 철강 공장을 어쩌면 제일 먼저 지은 거예요. 그 전에 사카리 공장, 비료 공장 좀 짓고 그러다가 이제 철강 공장 짓고 에너지 정유 공장 짓고 막 울산, 포항 이런 데 막 지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천, NCC 납사분해 공장들 짓고 그랬는데 그게 그 산업의 기초거든요. 배 만드는데도 후판이 필요하고 건설 현장에도 철근이 필요하고 차 만들 때는 냉연강판이 필요하고 우리 철판이 써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가전에도 냉장고는 거의 철판 덩어리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발전에 포스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경북 포항에다가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포항이 정말 2차 전지 메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직 계열화가 참 잘 된 기업인데 그렇죠. 이게 이번 투자로 이제 이런 밸류 체인의 장점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거기 이제 크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를 생산할 때 최종 엔드 제품은 양극재인데 양극재를 생산하기 전까지 리튬이 들어가고 소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것도 코발트 망간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 전구체 만드는 데다가 리튬 섞어가지고 하면 최종적으로 양극재가 되는데 요 사이사이 요걸 다 이제 공장 요 단지 안에 있으면 근데 물건을 바깥에 와서 사갖고 와갖고 하는 것보다 원가가 훨씬 싸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도 같이 들어가고 리튬도 들어가고 해서 그냥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쭈루룩 가는 것처럼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파이프 라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이 유일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의 OP 마진이 왜 5% 좋을 때 6% 나오고 4% 나오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전구체 회사에도 또 이익이 얼마 가고.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수직 계열화가 안 된 회사들은 이 전구체 회사들이 먹을 걸 중국에다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운송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산업용 가스 만드는데도 마진이 떨어지고, 리튬 쪽에도 마진이 떨어지고, 폐배터리 재활용하는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안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익에 좋은 거잖아요. 그럼 저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양극재를 만들 때 원재료비를 빼고 핸들링할 수 있는 코스트 관리 가능 원가의 범위가 한 20%도 안 된대요. 17% 될 때도 있고 뭐 16% 그건 이제 원재료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러겠지만 거기에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기는 게 한 11%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예. 그래서 2조 들여서 또 이제 그 새로 이제 캠프를 또 하나 짓잖아요. 뭐 축구장 몇 개 면적이라든가 뭐 하여튼 엄청난 걸 네. 지시는데 저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헝가리도 있고 거기다 최근 들어서 공시하신 거 보면 이제 그 강산회사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원자재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뭐 리튬 강산이나 뭐 니켈 강산이나 이런 거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또 뭐 활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험지를 다니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이 섹터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여러 이제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턱에 차서 좀 활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매우 이 미래지향적이고 이 미래의 흐름과 맞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섹터에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구군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고요. 이건 단군 할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정말 이 섹터 전체가 만약에 전체가 자동차 말고도 많이 있는데, 가령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배터리의 70%가 전기차에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휴대폰이나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뭐 이런 어드스에 들어간대요. 자동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배터리 시장이 1.2조 달러 시장이고, 그 정확히 반도체 시장의 10배예요. 예.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가 30%만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반도체 시장이 3배인데 3,600억 불 시장이잖아요. 3배라고 보면. 이거는 진짜 반도체도 우리가 잘하지만 이제 우리 진짜 당군 할아버지 축복이죠. 거기다가 이게 신냉전 시대도 되고 그래서 먼저 막 치고 나가던 중국을 또 우리가 서방진이 또 살짝 견제해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축구로 치면 아주 어시스트가 끝내준 거지 뭐. 이제 발만 딱 대면은 골 들어가게 패스가 온 거야 지금. 참 훌륭한 기업인 하나가 나라를 네, 맞습니다. 나라의 운을 참 네. 좌우할 수 있는데 자꾸 하신 저 구본무 회장님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하고 가셨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렇지요. 우리나라 참 국운이 지금 융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데 왜 자꾸 어떤 분 제2의 IMF 온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나라 대외 자산 갖고 있는 게 뭐 1,000억 달러라 그러던가. 뭐 제가 하여튼 이 단위가 좀 어떨 때 헷갈려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얘기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꾸만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셔야지. 아이고 막 미국 시장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IMF 가면 어떡하지? 부동산 PF가 잘못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지? 그건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안 돼요. 좀 단순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예. 네. 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명실공히 이제 최고의 양극재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이제 거래선이 좀 단순한 게 좀 핸디캡 아닌가 뭐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옛날에 사연이 좀 있어요. 신규 이제 다양한 데서 특히 뭐 네. LG 엔솔 같은 데서 좀 신규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시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뭐 이게 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국내에 있는 기업끼리 등 돌리고 살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하여튼 힘을 합쳐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만 우리가 봄이 오는 거를 굳이 봄이 와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눈이 녹고 매화가 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뭐 순리대로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4개 기업 좀 봤고요. 네. 물론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좀 도와준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도 이 네 기업의 공매도 현황은 조금 이렇게 살피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뭐 숫자는 지금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대략적인 지금 이 네 기업의 공매도의 흐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도 공매도가 극렬하게 나오는 중이고요. 예. 극렬하게 나오는 중이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공매도들이 지금 항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또 그 공매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나 IB나 이런 쪽에서 나쁜 레포트를 제법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만 덜커덕 듣고 진짜 싼값에 공매도를 많이 누적을 한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공매도 세력의 잘못된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결과적으로 애국하신 거예요. 많이 도와준 거죠. 진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거 거의 지금 100% 잃었다고요. 에코프로 VM만 하더라도 그때 막 논란이 되고 했을 때가 22만 원, 3만 원, 25만 원 뭐 그 언저리였거든요. 오늘 주가가 40만 원 넘었잖아요. 넘었죠. 못 견뎌요. 그런데다 에코프로 BM은 또 공매도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금액으로 하면 진짜 몇 조예요, 몇 조. 아마 진짜 된통 당하실 거야, 이번에. 된통 당하시고. 에코프로도 나쁜 얘기 많이 나오고 했을 때가 에코프로는 여러 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 그게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 사이에 배에 오를 때마다 한 번씩 공매도 들어놓고 또 오르면 쇼커브하고 또 하고 그 사이에 또 수많은 뉴스들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진짜 보면, 진짜 저런 주식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의 애국심 그리고 또 뭐 어떤 천안의 뭐 병천의 아운의 장터 같은 그러니까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한 우리 막 한맺힌 어떤 저항 그런 게 거기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된통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 잘하신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이제 숏커버링을 하잖아요. 지금 거의 올인이야, 올인.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 너도 좀 먹어라 하면서 조금 더 헤어컷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끌고 가면, 오랫동안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일반. 아니, 어디 경호원 데리고 다니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이게 진짜. 네, 괜찮습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상황 체크하는 뭐, 거기 HTS에 나옵니다. 네. 예, 거기 공매도에 나오고요. 또 증권 금융감독원인가요? 거기 증권거래 공시한데 거기도 보면 나와요. 거기는 심지어 어떤 증권사가 잔고를 5% 이상 들고 있는지도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있고 국내 증권사도 있고 국내 증권사 중에 우리 개인 투자분이 잘 모르는 데가 신한증권이 있어요. 예. 신한증권은 외국 숏하우스들이 북을 안 갖고 있는데 그걸 대리해서 매매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면 대형주들 숏이나 이런 거에 보면 신한증권 창고가 많이 떠요. 예. 그건 신한증권 국내 투자자분들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좋죠. 8월에 MSCI 리밸런싱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MSCI가 뭐고 리밸런싱은 뭐 어떤 기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예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에 있는 인덱스 펀드들은 유럽계는 FTSE 지수, 예.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지수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대로 유럽에 있는 펀드들은 추종을 해서 매매를 하고. 그거를 흔히 이제 벤치마크 한다고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 한국물 살 때 요 종목은 비중 얼마, 요 종목은 얼마 이렇게 사라고 쭉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럽계는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든 인덱스대로 하고 이 미국계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그 지수가 있어요. 그걸 모건 스탠리
CI니까 CI는 제가 약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건 스탠리 저희가 자막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인덱스 지수예요. 그 인덱스 지수인데 우리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MSC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5월에서 2달 빼니까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 동안 하고 어떤 데가 그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마켓캡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한 4.5조가 기준인 것 같아요. 예. 마켓캡이 4.5조가 정도 넘어가게 어떤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4.5조당 한 1,000억 정도 수급 걔들이 1,000억어치를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가령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게 저게 있잖아요. JIP 엔터. 예. 걔가 오늘 뭐 10몇 프로 오르고 그래가지고 걔도 시총이 한 4.8조, 9조 이렇게 되는 대략,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발표할 텐데 걔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가고 그러면 걔는 8월 31일 날 인덱스 펀드에서 그만큼 사는 거예요. 1,000억어치를 사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 에코프로잖아요. 예. 에코프로가 전에 들어갔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거의 뭐 이제 10배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4.5조가 아니라 지금 37조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를 사야 되냐면 9,000억어치를 사야 되는 거예요. 4.5조당 제가 한 1,000억 정도라고 예. 제가 어바웃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8배, 9배니까 8,000억, 9,000억 뭐 주가에 따라 다르겠죠.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러면 90만 주, 100만 주 사는 건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럼 이 지수에 편입되면 우선 그 종목에 가장 좋은 건 그런 기관의 자금이나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좋은 겁니까? 네. 근데 패시브 자금은 정확히 언제 들어오냐면 8월 31일 날 들어와요. 예. 그전에는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편입됩니다 하고 하면 그날 종가로 그러니까 8월 말일 날 사가지고 샀다는 거는 이제 9월 1일부터 인덱스에 그 등락이 수익률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인덱스 펀드도 미리 살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걸 알고 다른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혹은 국내 기관들이 그걸 사는 거죠. 미리 사가지고 8월 31일 날 동시효과에 던지는 거죠. 그 수요에 이제 네네네. 그래서 거기 엑시트하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막상 이제 8월 31일이 되면 내리기도 해요. 고전에 오르고. 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좀 알아야 되겠네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한 4.5조가 되면 허들이다. 그러면 가령 지난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잖아요. 4.5조가 훨씬 넘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폴란드에서 그 수주가 됐더라면 수출은행 증자가 돼가지고 그랬더라면 현대 로템도 MSCI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이 25일인데요, 7월. 자, 이 편입 뉴스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 최종적으로 MSCI에서 발표하는 거는 8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거를 컨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거를 이제 각 증권사의 컨트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편입 부분은 누구다 이렇게 거기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의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면은 뭐 별다른 어려운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뭐 4.4조, 5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떨 때는 4.3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코스피 전체가 주가 지수가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그것도 같이 떨어지겠죠. 지금 지수 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 한 4.4조, 5조 그 사이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워낙 많이 오른 주식이고 또 뭐 공매도도 좀 도와준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에코프로가 편입이 된다면 이것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안전하긴 하겠군요. 그렇죠. 그게 좀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줄이는 길 아닌가 싶고 다만 그래도 여기 지금 숏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 골탕을 더 먹이고 해야지. 이게 그리고 에코프로는 진짜 그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뭉태기로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냥 10주, 5주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우리의 이러면서
그냥 사시고 안 팔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식 투자하시면서 제 유튜브 댓글에 가끔 그래요. 자기가 당신께서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래요. 아니, 뭘 사서 수익률이 막 몇백 프로 나오고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헤어컷도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러면 그 대신에 이제 여기 공매도 세력이 코를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진짜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많이 그분들에게 당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 교실 급훈에 이기는 전쟁만 하자는 급훈이 있어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이기는 전쟁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홀딱 100개 먹읍시다. 하여간 뭐 참 개인 이 신문 기사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산 10종목 중에 5종목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사셔서 야 이것도 참 변화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판판이 당하기만 하다가 진짜 이거는 아마 우리 증시 역사에 진짜 기록될 겁니다. 진짜 그럴 정도의 큰 구조적인 변화가 원래 있지 않느냐 싶어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이게 이제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풀리고 하니까 IPO 시장이 이제 슬슬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공모주 받으려면 뭐 이제 증거금도 내야 되고 좀 개인 입장에서는 품도 좀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품 파는 만큼 재미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기로 나오면 커피값은 벌어요. 근데 오래 들고 있으면 거의 코를 낀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IPO 하는 기업들이 언론에 다 홍보를 하잖아요. 예. 신문에 기사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상은 협찬금을 내고 그렇게 기사를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랫동안 임박 한 2, 3년간의 숫자를 마사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나간 제가 3년치 우리나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현재 주가를 봤는데 그중에 거의 70 몇 프로가요. 네. 공모가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어요. 진짜 뭐 처참해요. 그래서 70% 아닌 것들, 그럼 30%는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의 다 오른 게 아니라 저거예요. 뭐죠? 스펙. 그럼 진짜 오른 종목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도 또 공모주 시장을 흥행하기 위해서 감독 당국에서 가격 변동폭을 400%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불나방 이제 신기주 좋아하시는 이 증시의 매매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와가지고 이제 장난치다가 조금 있으면 저 밑에 내려가 있고 그럴 거예요. 미리 상장을 앞두고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업력이 오래되고 증시에 오래 있으면서 매분기 실적 공시를 몇 년치를 보고 투자해도 돈 벌까 말까인데 새로 덥석 올라온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모가를 정할 때 이미 동정업에 속하는 거에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서 공모가에 넣었어요. 이미 넣었고 심지어는 공모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정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몇 개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노래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인기 있던 플랫폼에서 밸류에이션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게임 회사는 우리는 엔터라고 그러면서 엔터 미국에 있는 디즈니의 밸류에이션 갖고 와서 뻥튀기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공모주에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이제 사실은 공모주 단계에서는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커피나 좀 한 잔 마실 정도 재미로 하는 거는 뭐 그렇죠. 괜찮다.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이게 이제 되게 상장한 직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간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검증 기간을 지나지 않아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상장한 회사 투자는 뭐 요령이라고 할까요?
주의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상장을 지금 하는데 이 회사가 창업한 거는 오래됐다 그러면 믿을 만한데 비상장 시절에도 매년 실적을 공시하거든요. 예. 그거를 그 키스 라인인가 뭐 하여튼 그거 공시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 쭉 보고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럼 그건 믿어도 돼요. 예. 그런데 상장하기 2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바닥을 기다가 이때부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건 백발백중 의심해야죠. 백발백중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업의 본질상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는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죠? 그럼 요새는요, 또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럼 또 AI 비스무리한 것들 많이 올라와요. 사실상은 보면 그냥 단순한 반도체 하청 회사인데 무슨 코스닥의 대언이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고 그걸 이렇게 갑을 간 게 누가 누구에게 납품을 하고 납품받는 배경이 친척 관계에서 하는 건지 기술이 있어가지고 납품하는 건지 단가는 어떻게 받는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실적이 나온 건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특히 신규 IPO를 할 때가 되면 언론 기사가 많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사 보고 거기 나온 전망대로 앞으로 이 회사가 진짜 끝내주는 회사가 되겠지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1년 있으면요. 1년만 지나면 알아. 실적이 갑자기 나빠져요.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그런 기업들 무지 많아요. 진짜. 한 신규 상장률 70%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종목이 상장되면 공부는 또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회사가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신규 상장주 중에 한 10%, 5% 정말 좋은 기업이 그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IPO 과정에서는 대접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인기도 없고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주가 저 밑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근데 뭐 나중에 저는 그런 게 5배, 6배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개인 투자자는 이 신규 IPO 한 기업은 웬만하면은 투자를 좀 삼가하는 게 좋다. 한 이렇게 1년쯤 지나서 1년 뒤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신다면 공모가의 적정성을 이제 판단한 게 핵심인데 결국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워요. 주가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결국 이 원칙이 신규 공모주에도 해당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가의 적정성을 개인 투자가 차원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다 거기에 봐보세요. 공모가가 비쌀수록 기업도 좋죠. 그다음에 그걸 중개하는 그러니까 그 IPO를 등록시키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IB본부의 입장에서도 공모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수수료율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모가가 비쌀수록 좋아지는 그 수익 창출 구조라. 그러면 양심적으로 싸게 해 줄까요? 이것도 이러면 또 우리 IPO 하시는 분들한테 혼난다 나 진짜. 아니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신규 IPO한 회사 잘못 들어갔다 참 손해 보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가 그래서 굳이 별도로 좀 여쭤본 거예요. 그거 데이터가요, 진짜 KINDS인가, 카인데스인가, 거래소에 이거 있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신규 상장 종목을 소팅을 하시면 돼요. 가령 올해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장된 종목 리스트 딱 클릭하면 쫙 나와요. 엑셀표로 받을 수 있죠. 네. 엑셀표로도 나오고 거기 보면 등락률도 나와요. 친절하게 안내돼 있어요. 보시면 아마 혀를 내 들으실 겁니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막 마이너스 90%짜리도 있어. 그것도 상장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참 정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 많이 신경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